자,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스티븐 호킹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스티브 호킹이 그의 대표적인 저서 시간의 역사를 쓸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출판사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호킹에게 일찌감치 경고를 한 가지 했습니다. 수학 방정식을 하나 넣을 때마다 매출이 반씩 떨어질 거다. 넣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에도 스티븐 호킹은 이 방정식 하나를 책에 기어이 실었습니다. E = mc 제곱.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의 비밀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방정식입니다. 자, 출판사는 이 수식만 책에 없었더라면 책의 매출이 $10,000,000는 더 들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싫어하고 일단 난색부터 표명하는 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만국 공통 현상이죠. 자,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수학의 거부감을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수학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애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좋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점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그려보세요. 삼각형 안쪽의 삼각형을 보시면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수학이 참 좋다 하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도 몇 분은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수학이 싫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흔들어 주시죠. 네, 아이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역시 좋다는 분보다 싫다는 분이 어느 곳에서나 항상 많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방정식, 함수까지 가면 이제 머리가 아파하고, 게다가 미분적분을 내가 도대체 왜 배워야 되지? 내 인생과 무슨 관계야? 학생 때 이런 불평 많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수학자가 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혼자 독서를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던 그런 아주 전형적인 문과형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1 때 우연히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근데 읽다 보니 이 사람이 참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경야독하면서 낮엔 일하고 밤에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게다가 아까 E = mc 제곱처럼 원자폭탄을 만들어내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정식을 주경야독하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수학이라는 학문이 이게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문과 학생은 물론이고 이과 학생들까지도 그 수학에 대한 어떤 나쁜 경험, 기억, 그리고 트라우마까지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가오는 미래에 수학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미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생겨날 미래 직업 200만 개 중에 수학 관련 분야가 약 41만 개라고 합니다. 미래 유망 직종 200개 중에 탑 10입니다. 1위 통계학자를 비롯해서 정보보안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게다가 수학자까지 10위에 든 직업 중 수학과 관련된 직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국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코딩 교육을 포함하는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수학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학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 그 세상은 저 같은 전문 수학자들이 많아지는 걸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마치 공기처럼 우리 일상에 침투해서 우리 개인의 매일매일의 삶을 바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재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수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범죄 수사. 그 중심에는 과학 수사가 있다. 과학 수사는 범죄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현대적 장비와 기술, 과학 지식 등을 총동원하는 수사다. 과학수사계에서 13년을 근무한 김영삼 팀장. 그는 지난 8월 혈흔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사건 발생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기법을 개발했다.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은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방망이 같은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좌우측으로 이런 비산된 혈흔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혈흔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혈흔은 피해자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러면 비산된 그 혈흔의 긴 축과 단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장축과 단축을 이용해서 각도를 구현하는 것이죠. 현장에 남은 여러 혈흔들 중 하나를 지정해 긴 축과 짧은 축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분석의 시작이다. 눈금자 확대경을 통해 그 자리에서 바로 길이를 알 수 있다. 예, 장축 2, 단축 1입니다. 예, 그럼 장축의 이 값과 곡자 T자의 2를 단축을 이렇게 대비해서 원점에 일치를 시키면 30도의 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발한 분석 기법의 이름은 혈흔 분석 노모그램. 한 혈흔의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만 측정하면 여러 계산을 거치지 않고도 현장에서 곧바로 사건이 벌어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공식이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개발됐다. 사실은 삼각함수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간단한 수학인데 그걸 가지고도 이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범죄 수사에서 뭐 이런 그 수학을 어느 정도 쓰나요? 흔히 현장에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범인을 찾는 지오프로스라든가 그리고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그러한 그 수학적 기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최근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암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가 이거. 더한과의 내적은 각각의 내적을 더한 거랑 같기 때문에 x 더하기 sum i는 언뜻 보면 일반 강의와 다를 바 없지만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들은 모두 현직 판사와 검사들이다. 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판사님이 도대체 수학 수업은 왜 듣고 계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법원 재판에서 그 디지털 증거 내지는 전자 증거가 워낙 중요해져서 그걸 이해하고 또 알아야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증거를 제출했을 때 변호인은 그게 조작된 거다라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 결국 판단을 내리려면 그 포렌식 내지는 안티 포렌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저도 이 과정을 듣기 전까지는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네, 그냥 단지 컴퓨터의 문제이다, 컴퓨터 파일의 문제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또 들어와 보니까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사법시험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수학과는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검사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디지털 증거들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수학이 또 필요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네, 판사, 검사라고 하면 문과에서도 가장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직업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현직에 있는 그 판사, 검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신기합니다. 애플 창업자이자 혁신과 성공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신이 창업했던 회사 애플에서 쫓겨나서 정말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던 시기가 있었죠. 특히 1993년 이후 몇 년간은 그의 인생에서 최저점이라고 할 만한 때였습니다. 그런 잡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Hey, Slinky? I'm ready this time. No, Slink. Oh well, all right. You can be ready if you want. 자, 이 애니메이션과 스티브 잡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싶죠? 스티브 잡스는 처음에 애플이 성공하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취미 삼아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 픽사를 인수했습니다. 자기 본업인 컴퓨터 개발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런 뭐 만화영화 회사 같은데요. 이걸 인수한 뒤에 스티브 잡스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다름 아닌 수학자와 전산과학자들을 채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기하의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당시에는 돈 먹는 하마로 취급되던 3D 애니메이션 기법, 뭐 해상도 조절 기법 이런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픽사에서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역사상 첫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파산을 목전에 둔 그 시점에 나온 이 영화가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는 현재 수많은 수학자가 진출해서 활약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헐리우드와 수학이야말로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두 단어인 것 같은데요. 특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림이 바탕이 될 텐데 웬 수학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수학이 왜 어떻게 쓰이나요? 수학자들이 헐리우드에서 많이 일하는 분야는 컴퓨터 그래픽, 소위 CG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구현하기 힘들다고 알려진 게 눈이나 파도, 물살이 해일이 넘치는 그런 자연현상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수학 공식이 쓰입니다. 자, 수학의 7대 난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소위 유체역학의 그 방정식인데요. 방정식을 적용했더니 눈이 흘러내리는 질감이 확연히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예전에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천, 수만 장, 어떤 때는 수십만 장의 그림들을 그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수학이 사용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헐리우드를 바꿨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혁신이라 부르는, 즉 세상을 바꾸는 변화 속에는 그 수학이 있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거의 3,000년 가까이 지속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정확한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계산을 했고 또 활용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저런 공사장에서 이 인부들이 12개의 매듭이 있는 그런 그 밧줄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 밧줄을 3번째 매듭에서 꺾고 다시 또 4번째 매듭에서 꺾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5개의 매듭이 되겠죠. 저렇게 되면 밑에 있는 저 각도가 더도 덜도 아닌 정확히 90도가 됩니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아주 정확한 벽돌을 만든다거나 어떤 그 피라미드가 정확히 90도가 됐는지를 확인할 때 썼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3, 4, 5. 네,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약 5세기 이집트 문명이 사라지고 무려 1000년 지난 뒤인데요. 그때서야 왜 3과 4와 5의 길이를 가진 삼각형은 반드시 직각을 만들어내는지를 논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이렇게 오랜 기간 융성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수학적 사고가 한몫했습니다. 뭐 꼭 이런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수학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비가 많이 오는지 기상예보 확인 많이 하시죠. 오늘 비 올 확률이 35%랬는데 누구나 익숙합니다. 초등학생들도 그 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17세기까지만 해도 이러한 확률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파스칼과 페르마라는 당대의 수학자들이 아주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확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가장 난해한 수학의 범주에 속했던 확률을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웁니다. 저는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학 개념이 누구나 친근하게 사용하는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일상 언어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중학교의 수학 시간. 그리고 얘도 같죠? 선생님 똑같은 컴파스 크기 조정 안 하고 똑같이 그렸어요. 그러면 이걸 올해 2학년이 된 재은이에게는 고민이 반복되는 시간이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소외되는 기분이 든다. 중점을 찾아요. 원이 뭐지? 적어요. 사실 재은이만의 문제는 아니다.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분명 이해가 된 것 같았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 날이 갈수록 수학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오늘 원 중심 구하는 법 위주로 배웠는데 평소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 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학교가 끝나면 재은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편이다. 사실 재은이도 수학 과외를 몇 년간 하다 지난달부터 그만뒀다. 과외는 어떻게 결정했어? 과외? 과외 모르겠어. 기말고사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 고등학교도 가고 하려면 수학 떨어지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못 따라가. 떨어지면 혼자서는 하기 힘드니까 과외는 학원 좀 꼭 좀 생각해봐. 알았어. 알았어. 과외를 그만둔 후 재은이는 혼자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 시간 대부분을 수학에 쏟지만 혼자 하기에는 벅차기만 하다. 이거 어떤 때 엄마 수학을 포기할까 막 이런 말 같은 것도 한 번씩 던질 때는 농담이지만 정말 끔찍해요. 나름대로 하려고 엄청 노력은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수학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학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전혀? 어려운 걸 배우다 보면 이게 일상에서 쓸 필요는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배우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재은이처럼 수학을 어려워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심리 검사를 진행했다. 대부분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고 그중 7명은 아주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은 그냥 약간 전문가들이나 하는 약간 그런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미가 없어요. 계속 맨날 계산만 해야 되는 그런 수학이 재미없어요. 약간 넘지 못할 벽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공식만 알려주는 문제집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수학 왜 배워야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네. 수학을 왜 만든 것 같아요? 돈 계산하라고? 집 사고 이럴 때 그냥 계산 문제 쓸 그런 은행 왜 이런 관련된 데 쓰지 않을까요? 현장을 보는 내내 교육자로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성취도 국제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49개국 중에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위권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49개국 중 무려 49위, 꼴찌입니다. 자, 수학 문제는 곧잘 푸는데 그런데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왜 나온 걸까요? 저는 수학 교육이 이 문제를 풀어내서 대학에 가기 위한 어떤 꼭 필요한 거라는 그래서 교육의 방식이 입시에 맞춰져 있는 그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학 능력 시험은 빨리 정확하게 답을 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입니다. 수능에서 수리 영역은 100분 동안에 30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하나당 3.3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지난 2018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중에 수리 영역 나형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어떠세요?
좀 어지럽죠? 네, 수학을 연구하는 것이 제 직업이고 제가 그것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봐도 참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 30문제 중에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꼭 풀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답률이 겨우 6%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과연 수능에 나오지? 수학자로서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 올해 이곳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가 개최됐다.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수학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축제의 장이다. 수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학자들이 교류하고 다양한 수학 분야에 대한 토론과 강연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Days we will be going on the greatest of journeys, the journey towards knowledge. So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그중에 백미는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시상이다. So Alessio Figari is awarded Fields Medal for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optimal transport and its applications in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metric geometry and probability. 필즈상은 지난 4년간 가장 중요한 수학적 업적을 이뤘다고 평가받는 수학자 4명에게 수여된다. 올해는 이탈리아, 인도, 독일, 쿠르드까지 다양한 국가의 수학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 최고의 수학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수학 교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Mathematics is taught usually in a very dry way, very methodic, which is important. You need to be serious and work hard and do a lot of exercises. But at the same time, one needs a bit to find a bit of also the beauty, the creativity, try to challenge himself with problems that are not standard and try to understand that mathematics is about getting new ideas.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명 수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수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실제 수학 능력 시험에 출제됐던 수리 영역 문제들을 보여주고 평가를 부탁했다. This is for 18-year-olds. Right, that's right. Yeah, average student, not IMO. Yeah. Oh yeah. Yeah, yeah. It looks quite difficult for that. Oh, difficult. Okay. I mean, on the I think so. Yeah, first glance. Right. Certainly, I don't think that high school graduates in Hungary would know how to integrate. Oh, I see.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수학자들인데도 문제를 한참이나 들여다본다. I don't think they know integral. High school. High school. No, I see. I mean, technical in the sense that they're quite demanding. I would have thought if everybody needs to take them, they're quite high level. But if you want a broad education and a broad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오늘날 현존하는 최고의 수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인정하는 문제를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떻게든 풀어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물론 우리 아이들의 노력은 대단하고 그리고 대견합니다만 이게 마냥 기뻐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수능 시험에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맞추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틀리도록 설계한 문제들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공교육에서만 해결이 안 된다라는 또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학에 들이는 사교육비가 엄청납니다. 지난해 들어간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수학에 들어간 사교육비는 얼마일까요? 무려 5조 4천억입니다. 영어와 함께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교육은 뭐 어쨌든 세계 공용어이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사교육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러한 엄청난 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를 빨리 푸는 데만 집중하고
오히려 수학적 사고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에스토니아의 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독립한 지 30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소국입니다. 인구도 약 150만 명이 안 되고, 그런데 이 나라가 아이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분야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순위권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5년은 단번에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토니아의 수학 교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유럽의 북쪽 끝, 우리나라 면적의 반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IT 강국으로 떠오르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에스토니아. 그런데 최근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바로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이다. 에스토니아의 여러 초등학교에선 고민의 일환으로 실험적인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On niimoodi, et teil tuleb panna nagu 3 vaadet ja iga vaate taha 1 sekund pausi ja pärast, kui see kõik on läbi, siis tuleb mootor seisma panna. Vali siis maistab. Oled sa kindel, et see on fotosensor? Ei, see on see need. 아이들이 로봇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직접 세팅하고 실험해보면서 로봇의 움직임과 프로그래밍을 통해 수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고안한 수업이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값을 넣어가면서 로봇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필연적이다. 한 조가 된 아이들은 함께 토의하면서 문제 원인을 찾아간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도 아이들은 흥미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다. Mitä sä opisit? Minä oppisin programmeerima ja siis hakkasin liikuma paremmin. Ja siis areneb elu ja võib-olla lõpuks ei peagi eriti midagi ise tegema. Mul matemaatika on muidu hea, aga programme oskan ka teha, aga nüüd on kõik okei. 2, 1. 해결 과정에는 수학 원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다. 로봇을 직각으로 회전시키거나 좌우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 프로그래밍을 해보며 알게 된 것이다. Siin koolis, mis me üldse alustasime, on sellepärast, et just toetada reaalaineid, sest kuna reaalaine on tavaliselt koolides alati nõrk, siis kuidagi seda asja huvitavaks teha, kuidagi panna ka mõtlema läbi programmeerimise ja roboti, et milleks üldse neid reaalainealaseid teadmisi vaja on. 에스토니아는 여러 국가들의 좋은 교육 사례들을 본따 새로운 수업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중이다. 그중 융합 수업은 최근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다. 아이들은 달걀 무게를 재거나 사과를 자르면서 분수 계산법을 배운다. 과학과 수학을 합친 융합 수업인 것이다. Et kui palju ta kaalub. Et on antud murud ja siis sa pead need kokku liitma ja siis saad selle kaalu teada. Ja siis oli vaja võrrelda, kumb on raskem, kas kukk või üheaastane laps tähendab. 이런 융합 수업이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Ja siis nad oskavad seda päris eluga veel rohkem seostada. Ja kui nad teeks ainult õpikuülesandeid, siis nad ei oskaks teise olukorda ennast panna. Ehk siin me võtamegi nad tavalisest õpiku või tunnist võtame välja, tekitame selliseid eriolukordi, et see arendabki nende mõtlemist.
보신 것처럼 에스토니아는 단순히 문제풀이 위주로 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데에도 또 닭에게 모이를 주는 데에도 얼마든지 수학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체험하고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에서 수학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과정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자,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된 데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1854년 크림 전쟁에 종군 간호사로 참전했습니다. 이 크림 전쟁은 총 14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참전했고 80만 명이 사망한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전쟁에 참전해서 영국의 아전병원의 사망률을 42%에서 2%로 낮추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죽어야 될 4천 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간호사 한 명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나이팅게일은 죽어나가는 수많은 군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이 군인들이 총 때문에 칼 때문에만 죽는 게 아니고 야전병원의 비위생적인 환경, 오염된 물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증빙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나이팅게일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어려서부터 수학적인 훈련을 받았고 본인이 실제로 수학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직업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수학적 자질이 전쟁터에서 빛을 발해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죽어나가는지를 그 데이터 속에서 읽어냈습니다. 21세기는 무한 지식의 시대입니다. IBM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책 5조 권 분량의 정보가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배워도 금방 옛 지식이 됩니다. 새로운 지식으로 대치되죠. 결국은 지식 따라잡기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식을 흡수하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수준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고 또 분석해낼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 정보, 무한 데이터 시대에 그럼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이팅게일처럼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읽어내는 것, 이것이 저는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찰입니다.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수학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하고 상상을 하고 거기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합리적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다다르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합리적 사유의 능력을 학습하는 기제가, 도구가 수학입니다. 수학의 목적은 문제풀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는 수학 문제의 정답을 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쩌면 정답을 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한테 너네가 지금 막 배운 방정식으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실감나게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걸 가르쳐주면 어떻습니까? 삼각비를 가지고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자,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면 아이들은 수학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지난 10월 초 서울 경기권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2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별한 수학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어색한 첫 만남은 학생과 교사들의 소개로 시작됐다. 창덕여자중학교 다니는 전재은이고 이번 기회로 수학하고 좀 친해져 보려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이 어려운 학문이라고만 생각해서 이 캠프를 참여해서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발 수학 공부하지 마라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말려도 열심히 하는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아마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프에 지원한 아이들은 중학교에 들어온 이후 수학 공부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이틀 동안 배우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알아가야 하고 여러분들끼리 탐구해야 해요. 그러기 첫 번째 과제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증명해보는 것.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문제를 푸는 것에만 익숙했던 아이들은 스스로 개념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에 난색을 표한다. 최대 미션 같은데 그런데 기억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중간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도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선생님은 방향을 제시하는 조력자일 뿐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아이들 스스로의 몫이다. 처음엔 어찌할 바 몰라 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어차피 흥미를 되는 거니까. 학생들 성적은 한 중수준이나 중하위권 정도? 학생들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소극적이고 그다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3명이 한 조가 돼서 서로 질문하고 또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그동안 암기하던 공식을 직접 증명해냈다. 수학 캠프 둘째 날, 아이들이 증명한 수학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해보기로 했다. 어디서 각을 두 지점의 각을 측정할 건지를 팀별로 논의해서 이동해서 그 지정을 하고 각 측정하고 거리 측정하고 하세요. 멀리 보이는 건물의 높이를 현재 위치에서 알아내는 것이 과제다. 여기까지 가야 돼? 그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건 아닐걸? 경영지구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길만 알아도 아까 그거 구할 수 있었잖아. 아이들은 현재 위치와 건물 사이에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나머지 각의 각도를 잰다.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20 뭐야? 건물 들어. 직각 삼각형 닮음에 대한 증명을 하면서 한 변의 길이와 각도를 알면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비가 어디까지를 비교해야 근데 그렇게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그랬잖아. 지금 재밌어요? 네. 그 일반 수업이랑 이렇게 하는 게 차이점이 좀 있어요? 직접 나와서 보고 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좀 공식이나 그런 것만 주고 하라 그랬는데 여긴 밖에서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과제를 마친 아이들은 어떤 원리로 건물 높이를 구했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모든 아이들이 건물의 높이를 구했다. 42.45. 캠프가 끝난 후 수학학습 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올라가고 불안감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아쉬워요. 어떤 점이 아쉬워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틀밖에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수학이 아닌 느낌. 원래 제가 생각하던 수학은 조금 어렵고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캠프 참여하고 나서는 왜 이제 수학을 배우는지 알게 된 것 같고 재미있어졌어요. 선생님한테 계속 붙어서 물어보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수학은 되게 넓은 과목인 것 같아요. 사실 수학이 뭔가 활용이 되는 곳이 한 곳에만 이제 중점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되게 신기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도 어쩔 때 보면 그냥 얘들에게 던져주거든요. 수학적 지식을, 공식을. 좀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어떤 수학적인 내용, 지식을 직접 만들어가게 저렇게 꾸준히 시간을 주고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한다면 제가 가르치는 부분 되게 적어도 아이들이 훨씬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참여한 이 수학 캠프는 이틀에 걸쳐서 총 1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겨우 12시간 만에 몇 년 동안 수학을 싫어하던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수학을 재밌어 하고요. 참 신기하죠. 자, 오늘 이 자리에도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몇 분 와 있죠? 네, 반가워요. 다시 봐서. 자,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비례식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깨졌고요. 수학이랑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평소에 왜 배운지도 몰랐고 그냥 덧셈뺄셈만 하면 일상생활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막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냥 계산으로만 풀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볼게요. 결국은 수학을 왜 배우는지 이런 일들을 알려주거나 또는 생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수학과 훨씬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수학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우리 박경주 총장님과 같은 분들이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현장에 접목도 시켜주시고 해서 제가 알기로도 학교 현장의 수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족하죠. 앞으로 시대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그렇게 융합적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요구할 텐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내에서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그런 그 교과 과정과 수업 방식과 평가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교육 현장이 바뀌려면 그러니까 평가의 변화, 평가 방식의 변화가 선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위해서 이런 체험 교육을 시도하는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입시제도가 이미 기존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기 제자들만 손해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변화의 정도가 제한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미 세계가 이런 평가 방식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2년 뒤부터 서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돼 있고 싱가포르 등도 국제 바칼로리아 스위스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최근에 SAT 등에서 서술형 문제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평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실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부 도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채점 공정성이라고 하는 여러 이슈들도 저희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육 과정에 넣은 과목들에는 그 과목을 배우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그 교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어쩌면 가장 그 교과목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진 원래의 목적을 다시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건 말입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육이 그 아이들을 충분히 준비시킬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필요할 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이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래참여단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강연 주제에 대해서 질문과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수학적 사고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혹은 또 수학의 실생활이나 기쁨을 준다는 측면에서 코딩 교육을 중학교는 올해부터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얘도 5, 6학년을 실시하게 되는데 적은 시수로 인해서 깊이가 없는 어떤 교육 그래서 그런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코딩 교육이 이제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도 이제 도입되는데요, 내년부터. 아마 현재로는 아까 결국 시수 문제가 있어서 아마 2주에 1시간 정도인데요. 어떤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컴퓨터 기반 수학이라거나 하는 이런 코딩 교육과 전통적인 핵심 과목들 간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고자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코딩 교육이 수학 교육을 보조하고 수학 교육이 코딩 교육을 보조하는 그런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험들을 좀 유념해서 관찰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시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암기 위주로, 그러니까 특히 수학, 물리 이런 과목들도 다 암기 위주로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교육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식 암기를 지금보다는 분명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이 평가를 할 때, 그게 시험에서 필요한 공식을 써주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외우는 노력을 덜하는 대신에 이제 생각을 해서 자기 그 과정을 적는 아이들에게 과정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그게 더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서술이라든지 토의 같은 게 대단히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평가 방식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최근에 에듀테크라고 하는, 즉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접목하는 그러한 분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판단해서 실제로 평가하는 이러한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또 다른 그 방식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상호 학습인데요. 그러니까 한 반에 20명의 학생이 있는데 아이들의 이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굉장히 벅차하고 일부는 따라오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그 아이들 각각의 앞에 있는 그 태블릿에서 아이들에게 각종 질문을 던지고 이 아이가 현재 무엇을 알고 뭘 모르는구나를 판단한 다음에 걔한테 맞는 단원으로 가서 그걸 학습시키게 하는 이제 이런 방식도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그런 그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같은,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세기 수학자 게오르그 칸토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에 있다. 이 말은 수학의 본질이 기계적으로 하나의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문제의 핵심을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더 이상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식의 총량이 너무나 많아지고 오히려 또 금방 옛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복잡 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바로 그 과정을 함께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